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된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외로움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34년 동안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회사의 설계 보조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중견 건축 사무소의 실장까지 올랐죠. 아내 미영 씨를 만난 건 제가 29살 때였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그녀는 당시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첫눈에 반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6개월 정도 만남을 이어가다 결혼을 했고 우리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아내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은행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그때는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항상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고 아이들 교육에도 열성적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전념하며 승진도 하고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했죠. 그렇게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찾아갈 때 아내와 저는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성준 씨, 우리 나중에 아이들 다 독립하면 제주도로 내려가서 살까요? 아내는 바다가 보이는 조그만 집에서 살기를 꿈꿨습니다. 저는 그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항상 계획대로 되진 않더군요. 제가 62살 때 퇴직을 했습니다. 34년간 일한 회사를 떠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데 갑자기 그 일상이 사라지니 허전함이 크더군요. 퇴직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충분하지 않았죠. 다행히 회사 다닐 때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해서 매달 125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은행에서 일했던 기간 동안 연금을 납부해서 48만 원을 받았고요. 둘을 합치면 173만 원. 여기에 제가 모아둔 적금과 퇴직금 일부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매달 6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달 230만 원 정도로 생활하면서 우리는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보곤 했죠. 퇴직 후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미뤄두었던 취미생활도 시작했어요. 저는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아내는 오랫동안 하고 싶어 했던 수채화를 배웠습니다. 그때 아내가 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성준 씨, 우리 참 행복하게 살았죠?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쭉 행복하게 살 거야. 그 말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도착했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아내는 이미 의식을 잃었고 결국 다음 날 아침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웃으며 이야기했던 사람이 저녁이 되자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나흘 동안 저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 처음으로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빈집. 아내의 물건들, 아내의 냄새, 아내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아내만 없는 그 공간에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아, 어디 갔어? 집 안을 헤매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 먹을까? 라고 물으려다가 말을 멈추곤 했습니다. TV에서 웃긴 장면이 나오면 옆을 돌아보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일도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세탁기 돌리는 법도 밥 짓는 법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딸이 와서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었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나도 곧 아내를 따라갈 거야.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목공예 교실에 다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저를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기 시작했고 저도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아내가 하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그녀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너무 뻣뻣해서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셋째로 한 일은 동네 탁구 교실에 등록한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바쁘게 지내면서 저는 조금씩 아내 없는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힘든 시간은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텅 빈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아내와 나눴던 일상적인 대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목공의 수업에서 작은 의자를 만들었어. 내일은 날씨가 좋대. 공원에 산책 가면 좋겠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공허한 대화를 혼자서 계속했습니다. 가끔은 아내의 사진을 식탁에 놓고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지. 걱정하지 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들은 저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들아, 너희 가족도 있는데 내가 가서 방해할 순 없어. 방해 같은 소리 마세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결국 저는 한 달 정도 아들 집에서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손주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분명 활기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들이 할아버지 하며 달려와 안기고 저녁에는 모두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의 생활 패턴이 다르니 불편한 점이 있었고 무엇보다 저는 아들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고맙지만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갈게.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걱정 마. 아빠는 이제 혼자 지내는데 익숙해졌어.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 사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들 집에서 지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거든요.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동네 복지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차 그곳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목공의 기술을 활용해 초등학생들에게 간단한 목공 작품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응, 잘하고 있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렴.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은퇴한 분들이었고 비슷한 처지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지호라는 분과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지호 씨는 저보다 2살 많은 70살의 남성분으로 은퇴 전에는 중학교 역사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성준 씨, 당신도 배우자를 잃었다고 들었네. 네, 2년 전에 갑자기 뇌출혈로 떠났어요. 나도 비슷해. 3년 전에 암으로 아내를 보냈지.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서 만나 같이 점심을 먹고 때로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지호 씨는 저와 달리 요리를 잘했습니다. 아내가 아팠을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솜씨가 좋았죠.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지 않을래? 지호 씨의 초대로 처음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과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 저는 지호 씨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야. 많이 울고 많이 시행착오도 겪었지. 지호 씨는 제게 간단한 요리법부터 집안일 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주말마다 번갈아가며 서로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는 건 어떨까? 그 제안은 제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것은 제게 무척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활동과 지호 씨와의 교류는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여전히 저는 밤이 되면 혼자였습니다. 텅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미영아, 나 요즘 목공 가르치러 복지관에 다녀. 아이들이 정말 귀여워.
미영아, 오늘은 지호 씨가 김치찌개를 해줬어. 내가 해주던 맛과는 달랐지만 맛있더라. 대답 없는 독백이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되었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워하는 건 아내가 아니라 대화할 상대인지도 몰라. 그 생각은 제게 약간의 죄책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었죠. 저는 아내를 사랑했고 지금도 그립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 힘들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대화 상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일상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관계. 인간은 결국 사회적 동물인가 봅니다. 이 깨달음은 제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활동을 주 이틀에서 주 4일로 늘렸고 목공예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교실, 컴퓨터 교실, 건강체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저처럼 배우자를 잃은 분들도 있었고 평생 혼자 사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노래교실에서 만난 이순자 씨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65살의 여성분으로 남편과 이혼하고 20년 넘게 혼자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순자 씨의 말에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혼자 살아가는 지혜를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밥은 꼭 테이블에 앉아서 드세요. 침대나 소파에서 먹으면 우울해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계획을 세우세요. 작은 일이라도 목표가 있어야 해요. 뉴스만 보지 말고 코미디 프로도 보세요. 웃음이 약이에요. 이런 조언들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 없는 삶을 한탄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성준 씨, 혹시 우리 복지관에서 정식으로 일해보실 생활의요? 제가요? 하지만 저는 자원봉사자인데. 어르신들이 김 선생님 목공 수업을 아주 좋아하세요. 주 5일 와서 일하실 수 있으면 계약직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 25시간 근무에 월 95만 원 정도였지만 저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 생각이 저를 아침마다 일어나게 했습니다. 목공 수업을 위한 교환을 만들고 재료를 준비하고 학생들의 작품을 평가하는 일은 제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한 지역 노인 공예 대회에 제 학생들의 작품이 출품되었는데 그중 한 작품이 대상을 받은 것입니다. 김성준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이제 선생님이 되었어. 내가 보면 믿겠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성준 씨, 잘하고 있어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죠? 꿈속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걱정하지 마. 나 이제 괜찮아. 그 꿈 이후로 저는 조금 더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없지만 그녀의 사랑과 기억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지호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성준 씨, 우리 쉐어하우스 해볼까? 쉐어하우스요? 그래, 우리 같은 독거노인들이 한 집에 모여 사는 거야. 각자 방은 따로 있고 거실과 부엌만 공유하는 거지. 처음에는 낯선 개념이었지만 점차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공간을 나누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지호 씨, 그리고 복지관에서 만난 또 다른 두 분과 함께 4명이 모여 쉐어하우스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역 근처에 큰 빌라를 임대했고 각자 방 하나씩을 사용하며 거실과 부엌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타인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고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번갈아가며 요리를 담당했습니다. TV를 보며 웃고 떠들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밤에 혼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다 쓰러져도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기쁨, 그런 작은 것들이 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셰어하우스 생활이 1년쯤 지났을 때 우리는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작은 텃밭을 가꿔볼까요? 집 근처에 공동 텃밭을 임대해서 상추, 고추, 토마토 등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첫 수확을 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저녁 식사는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4명이 모여 사니까 월세도 절약되고 좋네요. 맞아요. 혼자 살 때보다 난방비도 훨씬 적게 들고 경제적인 이점도 컸습니다. 월세와 공과금을 나눠내니 부담이 줄었고 식재료도 대량으로 구매해서 나누니 절약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우리의 셰어하우스 생활을 좋아했습니다. 이제 저 혼자 있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안심이 된다고 했죠. 아버지 이렇게 지내시니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 나도 만족해.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어. 셰어하우스 생활 2년 차에 우리는 작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다 같이 제주도로 4일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가고 싶었던 제주도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 제주도에 왔어. 너와 함께 오지 못해서 미안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내가 괜찮아 잘 지내고 와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 여행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과 함께하니 걸음 속도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맞았습니다. 우리는 오름을 천천히 오르고 해변을 거닐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겼습니다. 저는 가끔 아내가 함께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셰어하우스 생활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작은 갈등들도 대화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셰어하우스였지만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68살이 된 지금 아내를 잃은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았습니다. 아내 없이 사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는 법을 배운 것이죠. 복지관에서의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공예뿐만 아니라 그림 수업도 가르치고 있어요. 아내가 하던 수채화를 배워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었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셰어하우스 멤버 중 한 분이 건강 문제로 요양원에 가게 되어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또 다른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오기도 합니다. 4명의 할아버지가 있는 집이니 아이들에게는 놀이동산 같은 곳이죠.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장난감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작은 자동차를 만들어 볼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할 때면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물론 여전히 아내가 그립습니다. 특별한 날이나 우리의 결혼 기념일에는 더욱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죠. 그럴 때면 저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미영아, 오늘은 우리가 만난 지 45주년이네. 벌써 그렇게 됐어.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리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복지관에서 주최한 노인 문화축제에서 우리 셰어하우스 이야기를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했죠. 혼자 살게 되었을 때 가장 힘든 것은 말벗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할 사람, 일상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저를 가장 외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왔고 여러분과 같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셰어하우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며 들어주셨고 발표 후에는 여러 질문도 받았습니다. 셰어하우스 생활에서 갈등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살면 항상 작은 갈등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고정 비용은 균등하게 나누고 식비는 공동 통장을 만들어 관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통해 모든 지출 내역을 함께 확인하고요. 그 발표 이후 몇몇 분들이 우리의 셰어하우스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셨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쉐어하우스를 시작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습니다. 아내가 없는 외로움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계기가 되다니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취미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글쓰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기처럼 시작했는데 점차 제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는 글로 발전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법, 함께 사는 즐거움, 말벗의 소중함 등등. 이런 주제로 글을 쓰다 보니 제 자신의 생각도 더 명확해졌습니다. 복지관에서 글쓰기 동아리도 만들어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과 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읽고 공감하며 위로받는 시간이 됩니다. 어느 날 동아리 회원 중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성준 씨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아내가 떠난 후 2년 정도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면 아내가 원망할 거라고요. 그래서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목표부터요. 오늘은 산책 10분만 하자, 오늘은 새 요리 하나만 배워보자, 이런 식으로요. 그게 도움이 됐나요? 네,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작은 성취가 모여 자신감이 생겼고 그 자신감으로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었어요. 복지관에 나오고 쉐어하우스를 시작하고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요. 제 말을 들은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끼셨나 봅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하니까요. 그 대화 이후 그분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제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여전히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제 삶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영이가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 라는 생각이 제가 더 열심히 살아갈 동기가 됩니다. 아내는 항상 저를 응원했으니까요. 최근에는 우리 쉐어하우스에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호 씨가 제안한 건데 마당에 있는 작은 창고를 개조해서 공동 작업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목공 작업을, 지호 씨는 도예를, 다른 두 분은 각각 그림과 뜨개질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함께 있지만 각자의 공간도 존중받는 그런 균형이 우리 쉐어하우스의 장점입니다. 가끔은 쉐어하우스 멤버들과 함께 작은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주로 당일치기로 근교의 산이나 바다를 찾아가는 정도지만 그런 작은 일탈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성준 씨,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날씨가 좋으니 바다가 보이는 곳이 좋겠네요.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노쇠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릎도 예전 같지 않고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신만큼은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지난달에는 복지관을 통해 한 중학교의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건축 설계사의 일과 제 인생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아이들이 노인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학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한 학생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여러 순간이 있었지만 아내와 함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내가 설계한 첫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 너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순간도 행복한 것 같구나. 학생들은 제 대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물론 외로울 때도 있단다. 하지만 외로움은 선택이기도 해. 내가 문을 닫고 혼자 있을 수도 있지만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거든. 나는 후자를 선택했지. 그 대화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고, 자신들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얻었다고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경험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요즘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아내가 먼저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아내는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도 저보다 더 잘 적응했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항상 저보다 사교적이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롭지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잃는 아픔은 누구에게나 크니까요. 중요한 건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제 제 삶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내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에 감사하고 지금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노후에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살게 된다는 것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특히 말벗이 없다는 것, 일상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았습니다. 셰어하우스라는 대안적인 가족 형태를 통해, 복지관 활동을 통해, 글쓰기와 같은 새로운 취미를 통해서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 새로운 연결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도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68살의 나이에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